새벽 4시 17분. 관리실의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도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모니터 앞에서 끄덕거리고 있었다. 15년 차 아파트 경비원인 그에게 새벽 근무는 익숙했지만 여전히 고단했다.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가 관리실을 가득 채웠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삼촌? 서아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조카 서아는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무언가의 겁에 질린 듯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삼촌 들어요. 집에 가지 마세요. 뭐라고? 지금은 위험해요. 절대 집에 가면 안 돼요.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 안에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서아야, 무슨 소리야?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삼촌. 저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삼촌, 조심하세. 뚝뚝뚝. 전화가 끊어졌다. 도연은 굳어진 채로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15년간 네 일을 해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서둘러 서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계속해서 연결음 소리만 반복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새벽의 정적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평소 같았다면 별일 아닌 것으로 넘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진짜였다. 그리고 집에 가지 마세요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도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23분. 교대 시간까지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였다. 새벽 5시 30분. 도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동료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조기 퇴근을 요청했다. 마음이 급해 택시를 잡아탔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이용했겠지만 서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 한시도 빨리 집에 가야만 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도연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무대 위의 세트장처럼 인위적이고 어색했다. 백일동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번호판을 보니 이 아파트 거주자 차량이 아니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간 그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남자 목소리가 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것은 분명 아내 윤정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그가 아는 윤정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떨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익숙한 어조였다. 벌써 15년이나 참았잖아. 이제 끝내야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현관문에 귀를 가까이 댔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윤정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거지? 사고로 처리되면 2주 안에 나와.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굵고 거친 목소리였다. 그럼 오늘 밤에 끝내는 거네요. 윤정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가 자신과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도 마치 갑자기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다. 윤정이 카페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윤정은 보험 설계사와 만나서 상담받고 있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윤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너무 진지했고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였다. 다 준비됐나? 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현관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도연은 서둘러 몸을 일으켜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2명의 남자가 나왔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다. 서아의 경고가 떠올랐다. 집에 가지 마세요. 지금은 위험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도연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근처 수문의 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15년이나 참았잖아. 보험금은 언제 나올까요? 오늘 밤에 끝내는 거네요.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도연은 지난 몇 달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윤정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한 것, 새로운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예전보다 더 신경 쓰며 다루기 시작한 것. 맞다, 휴대폰. 도연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지난주 윤정이 샤워하러 간 사이 침실에서 충전 중이던 그녀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이상했다. 김설계사. 그때는 단순히 보험 관련 업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윤정이 그 문자를 확인한 후 표정이 묘하게 굳었었다. 오전 9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윤정은 이미 출근한 후였다.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고 보통 8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현관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도연은 마치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수사관이 된 기분이었다. 자신의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먼저 침실로 향했다. 윤정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보다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검사라도 받을 준비를 한 것 같았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을 펼쳐보니 윤정의 필체로 적힌 일정들이 빼곡했다. 3월 15일 김설계사 면담 커피숍, 3월 22일 서류 검토, 4월 3일 최종 확인, 4월 12일 실행일, 4월 12일. 그것은 바로 오늘이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생명보험 마이너스 5억, 상해보험 마이너스 3억, 개 8억.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수익자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다. 8억. 도연은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언제 이런 거에게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인가? 자신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거실로 나온 도연은 윤정이 평소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을 뒤져보았다. 그 안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서명란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것은 보험 가입일이었다. 6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아내가 대신 서명했다는 뜻이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보, 벌써 왔네? 윤정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도연의 귀에는 모든 것이 달리 들렸다. 응, 일찍 끝났어.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확신이 서고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과 윤정은 평소처럼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 같았다. 아내의 미소, 다정한 말투, 심지어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조차도. 오늘 일 어땠어? 윤정이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도연은 그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냥 그래.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평범한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다시 나갔다. 윤정은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아파트를 나선 도연은 직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목적지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동료 장혁의 집이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장혁은 도연보다 5년 늦게 들어온 후배였지만 어느새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다. 함께 술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는 사이였다. 특히 장혁은 도연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형, 갑자기 웬일이에요? 장혁이 문을 열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반가움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거실에 앉은 도연은 장혁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다. 형, 맥주 한잔 할까요? 장혁이 냉장고로 향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다.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발신자 이름이 보였다. 윤정 누나.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윤정 누나. 언제부터 장혁이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불렀나? 장혁아, 네, 형. 너 우리 와이프랑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장혁의 손이 맥주캔을 놓치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형, 그게 대답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장혁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형, 들어보세요. 이건 형을 위한 거예요. 뭐가 나를 위한 거야? 형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밤 경비실에서 그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래서 누나가 먼저 연락했어요. 형을 위해 뭔가 해보자고. 형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연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편하게 살라고. 나를 죽여서. 장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형,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사고사로 처리해서 보험금 8억을 받겠다고. 장혁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고 너를 형제처럼 믿었어. 형. 그런데 너희들은 15년 동안 나를 속였어. 아니,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 도연은 문으로 향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형, 잠깐만요, 형. 장혁이 뒤쫓아왔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1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죽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휴대폰이 울렸다. 윤정이었다. 여보, 언제 들어와?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도연에게는 그 목소리가 죽음의 초대장처럼 들렸다. 밤 10시. 도연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서아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갔다. 조카만이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삼촌. 문을 연 서아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괜찮아요. 정말 집에 안 가신 거죠? 어떻게 알았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서아는 도연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단단히 잠갔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윤정 이모가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삼촌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퇴근하시는지, 어느 길로 다니시는지.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연히 이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내일 밤에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한 거구나. 네. 삼촌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급하게 끊을 수밖에.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삼촌, 정말 이모가 삼촌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8억이야, 서아야. 내 목숨값이 8억이더라. 서아는 충격에 말을 못했다. 장혁이까지 연루되어 있어. 15년 동안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신했어. 도연은 서아에게 그동안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첩의 일정표, 위조된 서명, 장혁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아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결심이 서고 있었다. 살아남아야 해. 서아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를 모으는 거야.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야 해. 도연은 서아의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모든 증거들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신고해. 절대로 사고사로 처리되게 놔두면 안 돼. 삼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들어간다. 곧 답장이 왔다. 조심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 문자를 읽으며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한때는 그 말이 따뜻한 위로였는데 이제는 죽음의 신호탄이 되었다. 삼촌, 정말 가실 거예요? 가야지. 도망만 치고 있을 수는 없어. 도연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억해, 서아야. 내가 죽으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남으면 진실이 밝혀져. 그러니까 살아남으셔야 해요.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맞아.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도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15년 동안 속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속일 차례야. 어둠 속에서도 도연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생존자였다. 죽음의 덫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 도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3개월 후 법정에서 윤정과 장혁이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연이 모은 증거들, 수첩의 일정표, 위조된 서명, 녹음된 통화, 내용,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로 직행해 모든 것을 신고했다. 15년간 쌓은 신뢰가 하루밤에 무너졌지만 진실만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서아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때로는 배신의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는 알고 있다. 진실을 선택한 그 순간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을.